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곳에서 가까운 수동에 수동연세안병원을 2008년도에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진료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갈 곳 없는 A전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료서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뭔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됐는데, 갈 곳 없는 A전자 한 분이 갈 곳이 생겼다 라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 있는 A전자분들이 계속 오기 시작해서 제가 현재까지 A전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A전자를 돌보다가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보게 돼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동성애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미리 당부를 드리면, 오늘 혹시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성애를 해봐서 동성애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본 주로 의료적인 면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 동성애 성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의학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속에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사람 유전자는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동성애는 100% 후천적으로 학습돼야만 할 수 있는 게 동성애인데 결국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동성애다 라는 것이고,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된 것이냐? 이분도 결코 타고난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충남 청양 지역이 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깨끗한 시골 마을에 살았던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학문을 이용한 나쁜 동성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석천 학생이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명 이상이고 300번 이상이 아니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동성애 문화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랭킹 3등인 분홍색 잭디라는 앱입니다. 저 랭킹 3등인 동성애자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제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랭킹 3등인 저 분홍색 동성애자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벗은 몸을 올 노출로 공개했기 때문에 교육 자료를 쓸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맨 양쪽 하단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 무언가가 보입니다.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로 촬영을 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이에요. 그럼 중학생이 왜 동성애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라고 중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바로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 바로 동성애 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된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이게 바로 동성애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우리로 치면 카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자녀 핸드폰이나 우리 중고등부 교회 청년들 핸드폰에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 있으면은 100%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런 앱이 핸드폰에 있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미리 다 교회 드리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요청하셔서 이메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옮았어요.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만 에이즈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다 알고 있었냐 라고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떻게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를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당시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빼도 오늘 결혼 정령된 청년 자매님들도 많이 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고백하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앱이나 이런 앱에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동성애자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10m, 20m 찍히면은 오늘 이 중에서 누구 한 분 계신 거죠. 이제 교회에서 찍어보면 더러더러 잘 나와요. 성소수자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말은 소수자 그러지만 정말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에 한해서만 남자 동성애자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동성애자 수에 산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동성애 수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동성애 수에 산입시키고 있는데, 이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맺는 남자의 수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수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항상 진행되게 되는데, 올해는 작년이죠. 벌써 7월 1일 토요일 서울 가장 중심부인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7월 달 토요일 오후에 모든 시민이 보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퀴어 축제가 어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맨 앞서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재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맞춰 신은 저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이 모임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인권축제, 예술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 광장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 앞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서울 광장에 있었던 서울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 학문 팬티를 입고 본인의 엉덩이 학문 전체를 우리 애들한테 그리고 일반 서울 시민에게 모두 강제적으로 보도록 강요하고 있는 한 남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서울 광장은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시청역이라는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시청역 지하철을 나올 시민들은 모두 이 남자의 엉덩이 학문을 강제적으로 봐야지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왜 이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니냐면은, 동성애자 은어로 번개라고 하는데, 그 번개가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접선한 다음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학문 성교 동성애를 하고 헤어질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인지 모르고 입고 온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였는데, 보시는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는 일반 서울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도에 보시는 것처럼 젊은 여자들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자들 사이로 쓱 들어가더니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를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변태죠. 그리고 이런 남성들은 분명히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내리고 있고, 정신병명은 노출증 환자입니다.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노출증이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정신질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여성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남자가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한 채 여성에게 접근하면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라는 벌로 인해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마침 이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란 여성들이 그 경찰에게 이 남자를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여성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남자를 성소수자라고 보호해야 돼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일 따름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동성애자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그래서 뉴스 언론에 더 이상 쓰이지 못하고 있고 모두 성소수자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보면 아, 동성애자를 말하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니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신부 면사포를 개한테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됐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혼식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개 고양이만 해도 그런가 보다 싶지만 말콤 브레너라는 이 남성은 보시는 저 돌고래와 1년 동안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돌고래와의 성체험을 자서전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단순히 기이한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다음 장 슬라이드는 절대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다음 슬라이드 조금 끔찍하니까 제가 넘어가기 전에 3, 2, 1을 하고 신호를 드릴 테니까 나는 심약하다라는 분은 눈을 감아주시면 되세요. 일단 설명부터 충분히 하겠습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독일 시민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오후 예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그거 둘이 좋아서 그런다는데 우리가 뭐 좋다 싫다 말할 거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일 시민들이 단순히 그 정도 생각으로 동성애 둘이 좋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뭐 싫다 좋다 말할 거 있나? 그냥 인정하자 해가지고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 합의를 보게 됐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전혀 독일 시민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없다라는 독일 시민 합의가 있었던 1969년도에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까지도 인정하게 된 원찮은 결과를 낳게 됐고 바로 그게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자마자 독일 전역에 동물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됩니다. 동물 매춘업소는 동물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동물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업소인데 다음 사진이 실제 동물 매춘업소 실제 사진이에요. 3위라고 넘어갈 테니까 나는 심약하다 하면 눈 감아주십니다. 3, 2, 1. 이 개가 그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인간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해서 항문 생식기가 다 터지고 장이 밑으로 빠져서 새벽마다 독일 시민들의 집 앞을 나뒹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시면 개가 털이 빠져있고 줄이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했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이렇게 팔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까? 만약에 한국 사회가 이 시대에 동성애를 못 막으면 이런 죽은 개 실제 시체를 여러분 집 앞에서 혹은 바로 예정교회 앞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날이 5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동성애에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어디다 성관계를 맺냐면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아파트 주차장에 내 차로 갔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북합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똘똘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절대 이 교수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동성애가 합법화된 스웨덴에서는 2016년도에 스웨덴의 자유당이 시체와의 성관계도 만약에 사전 동의서만 있었다면 합법으로 해야 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60분 허락받아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는데, 나머지 강의는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은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내려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인 세계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왜냐하면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합법이고 자유였어요. 그런데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냐? 동물과 성관계를 맺을 때 처벌하는 법을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간 처벌법이 대한민국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의 성개방국가, 성소수자 보호국가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라고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협회까지도 합법적으로 운영이 돼서 떳떳이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 캡처한 건데 저 네모난 빨간색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인데 어쩔 수 없이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에 본인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어내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온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저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당하던 중에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행동은 반대다. 나는 사람이 동물이랑 이런 행동하는 거는 정말 이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혹시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한국교회가 막으려는 거는 뭐냐?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건 아니죠. 이미 대한민국은 동성애 합법 국가니까. 뭐를 막는 거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뭐를 막는다고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혹은 나는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반대한다 라는 말을 하는 시민들을,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는 죄목을 씌워서 모두 다 감옥에 보내고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방금 차별 규정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손 드신 분들은, 저도 손을 들었잖아요. 싹 다 남양주 경찰서에 이 오후에 끌려가서 우리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 경찰서에서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동물이랑 성관계 맺는 거 혹은 동성끼리 성관계 맺는 거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되는 건데, 유독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싹 다 감옥에 가두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거는 사실상 성소수자 독재 국가를 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는데,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은 성소수자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소수자 독재 국가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소수자의 독재 밑에서 신음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수호할 목적으로 차별금지를 막으려고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맨 밑에 보시면 전국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나의 실명을 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보시는 것처럼 떳떳하게 내 이름 다 밝히고, 다만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단체 행동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을 싹 다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데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위에 보시면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여름 겨울 수련회 가는 것처럼 이 단체도 단체 수간 행사를 콘도 같은 데를 빌려서 2박 3일로 하는데, 동물들을 수십 마리 끌고 들어가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고 있어요.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동성애는 합법이지만 동물이랑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합니다. 즉 미국은 수간 처벌법이 있다는 거죠. 왜 수간 처벌이 미국에 만들어졌냐면은, 수간하는 남자들을 검찰에서 쫙 잡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수간하는 남자들이 바로 아동 성폭행범들이었어요. 그리고 수간하는 남자들이 무조건 어린 개들을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은 수간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시는 것처럼 동물 성애하는 수간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한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응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이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 마찬가지 알 것 같네요라고 하면서 본인의 얼굴을 다 공개하면서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얼굴 윤곽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한테 어떤 양심 혹은 부끄럽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개 좋아하고 어린 개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데, 치와는 다 큰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일 작은 개인 치와를 자기 애인으로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실제 저희 병원의 사진 중에 한 장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세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우선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한다는 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해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왼쪽은 다 못 씁니다. 왼쪽은 다 오징어처럼 말라서 못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로 말미암아 절대 인간의 항문이 장기간 항문 성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피가 24시간 줄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시간 분출이 되는 거죠.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요양병원 평균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렇게 사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과 축복을 빼앗는 가장 간단하고 우스운 방법이 뭐냐? 동성애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젊은 친구 하나가 나 동성애자다 라고 말할 때 옆에서 그래 나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의 사랑을 인정해 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41세부터 이루고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참다운 사랑이고 인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가 이렇게 처음에 동성을 했을 때 항문을 크게 다쳤을 때 빨리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인생이 끝날 때까지 동성애를 하게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이 사진 속에 숨어 있어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다른 남자한테 내 항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랑이나 인권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문 성교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낍니다. 여기 한번 맛을 보게 되고 중독이 되게 되면 마약 중독 비슷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자는 싫어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성관계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남자 만나면 내 항문으로 동성애 해줄 것만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찾는 것처럼 갈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중독성이 얼마나 큰지 말 그대로 이 남자처럼 인생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남성 간 항문 성관계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를 끊는 게 뭐냐? 두 가지만 2년 동안 끊으면 누구나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문 성교를 끊으면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 음란물 보는 것만 2년 동안 끊으면 되니까 만약에 주변에 동성애 청년이 있으면 이 두 가지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면 충분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바로 그 성경 공부 충분하니까 그렇게 은혜 받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학문 성교랑 동성애 음란물만 2년 동안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누구나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에 빠진 젊은 친구를 상담을 계속하면서 몇 명 정도의 청년들이 나는 동성애를 배운 곳이 교회다라고 말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같이 온 친구들이 아니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고 따로따로 왔었는데 동성애를 배운 경위가 같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초등부 수련회 때 캠프를 2박 3일 동안 갔는데 방마다 10명 내지 20명 초등부 남학생들이 배정을 받아 잠을 자게 되고 그 방을 관리할 목적으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함께 잠을 주무셨는데 이 초등부 주일학교 남자 교사 선생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꼬마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애를 골라가지고 2박 3일 동안 새벽마다 계속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학생이 자라난 이후에 동성애자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야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냐 해가지고 더 인터뷰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진실 중에 하나를 추가로 보게 됐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뭐냐면 남자 동성애 행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린 꼬마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성적인 판타지가 뭐냐면 초등부, 초등학교 남학생들 10명, 20명을 데리고 2박 3일 자보는 게 꿈인데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나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교회 초등부 수련회 교사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계획을 품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자처하는 동성애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초등부 성교육 때 꼭 남자가 남자한테도 성폭행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 느껴지면 소리를 질러서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가르쳐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동성애 예방교육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 카페 있잖아요. 다음 카페, 다음에 들어가서 교회 초등부 성교육이라고 검색하시면 40분 정도 되는 강의도 올려놨고 PPT도 무료로 다 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전국 초등부를 만약에 외부 강사 모셔서 초등부 성교육 시키려고 그러면은 10년 지나도 다 못해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당한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강의 자료 다 올려드리고 PPT 드리고 있으니까 내 집에서 내 애들 그냥 틀어주면 됩니다. 혹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 내가 노트북 열어놓고 보여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우리 남자아이들이 잘못된 경험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의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죠.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에 걸리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비데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데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 환자의 신선한 에이즈 환자의 바이러스가 조준사격해서 내 항문을 때려 맞추게 됐는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항문 질환 때문에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딱 때려 맞게 돼 있으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체내로 바로 진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으니까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곧이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데가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 이어 들어가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온 분 얼굴 한번 싹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온 분 얼굴 한번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나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게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를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동성애를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 회진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불을 확 엮어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말렸어요. 말리니까 이번에는 병실을 다녀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애를 하니까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동성애를 못하도록 또 말린 거죠.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 남자 둘이 야외 주차장에 가더니만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해가 맑고 깨끗하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20cm도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입니다. 그 20cm도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에서 옷을 홀랑 다 벗고 또 동성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길을 걷던 일반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도 하던 동성애를 멈추지 않으니까 시민들께서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2 남자 동성애자 분들을 모시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1978년도가 지금부터 40년 전이라 미국 사회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 계통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흑인 남미 계통은 다 빼고 사회 도덕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들의 성 파트너 수를 조사해보자 라고 해서 조사해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43%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단의 성 파트너 수가 500명, 1000명 이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이 집단이 성 중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500명,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나 에이즈에 걸렸나 궁금해서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가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남양주 보건소를 간다는 거죠. 가서 저 에이즈 검사를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제 실명, 신분증, 전화번호 이런 거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시켜요. 그리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다라고 제 암호를 정하잖아요. 그럼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정말 토끼라고 적어요. 그런 다음에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해라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켜요. 왜냐면은 일주일 전에 제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선생님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결과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결과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전액 여러분 세금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 세금으로 다 낸다는 거죠. 지자체 세금으로. 그런데 이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고민 사연 글입니다. 이 남자의 고민이 뭐냐?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다. 그런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거고 이 남자의 고민이 맨 밑에 빨간 줄인데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것 아니냐. 즉 에이즈 감염 이후 창녀촌에 못 갈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습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에이즈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대한민국 공식 답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린 여자들의 인권이 없습니까? 동성애 인권을 사실상 귀족적인 특권으로 대한민국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성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남자 둘이 학문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할 것을 미리 아시고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 둘이 학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100% 대장이 자극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밀고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동성애자들이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악한 꾀를 내서 저항했다는 건데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 혹은 인터넷에서 봐서가 아니고 나는 이 센조이가 뭔지 원래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뭔지 나는 원래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싹 이런 식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죠. 이제 나옵니다. 이 센조이가 뭐냐면은 남자 동성애자 두 분이 호텔이나 모텔에 동성을 하러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불러요.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되는데 저 샤워기 쇠줄을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합니다. 이 원본 사진은 저 네모난 박스가 없어요. 이 동성애자는 본인의 센조이를 자랑할 목적으로 그대로 원색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띄운 거를 캡처한 거죠. 전혀 동성애자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식, 창피하다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런 자세를 취하고 쇠줄을 10cm 팍 넣은 다음에 다시 수돗물을 틀면 저 수돗물이 대장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대장에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꽉 채우면 저 쇠줄을 뺍니다. 그러면 목표 지점은 양변기예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일단 대장에 물이 꽉 차면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무조건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하고 쏟아넣게 돼 있어요. 그럼 바닥에 떨어진 대변을 발로 이렇게 밟아서 하수구로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동성애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시면 욕실 바닥의 오염이 상당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변이 깨끗하게 제거가 돼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거죠. 동성애자 삶이 뭡니까? 밤이면 밤마다 내 항문에 저 쇠줄을 꼽아야지만 사는 게 동성애 삶이에요. 이런 삶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그런데 이 센조이가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 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저 샤워기 헤드를 다시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저처럼 출장 나온 일반 애아빠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 물을 틀고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간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입 대고 어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국에 오염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네이버에 떳떳하게 공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이 학생이 공개적으로 질문했으니까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가 캡처를 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부끄럽다고 그럴까요? 그거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미 사회가 갔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아이는 중2 게이다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고민이 뭐냐 이런 겁니다. 집에서 센조라고 나가는데 엄마네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게드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게드가 잘 돌아갈까요가 이 학생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럼 이 중2 학생이 센조라고 나간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학문성교 동성애를 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학문성교 동성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힘든 센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문성교를 맺는 장소가 호텔,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 가서 센조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까지 가가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 중2 학생은 밤길을 막 헤매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공중 변소에서 만나서 학문성교를 하고 헤어지는 번개를 하는 아이로 생각이 되는데 중2까지도 동성애, 번개, 센조이 이런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 올리니까 저 밑에 또 공개적으로 답이 달렸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야, 너 중2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 정말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답변을 해줄 것 같은데 답변이 뭐가 달렸냐면은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가니까 고무장갑 껴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혹은 청년들이 이상하게 어떤 남학생이 샤워실 갈 때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 줄 아는 거지. 뭘 할 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를 했을 때 한 중학생이 현장에서 듣다가 손을 들고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요새 중학생들은 굉장히 반응이 즉각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던진 질문이 제 인식을 약간 넓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럼 이 학생이 센조라고 나간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으면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써는데 그럼 가족들이 이 아이의 동성애 병균을 다 입으로 집어먹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유럽과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경로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병균이 일반 사회에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돼 있어요.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학문 성교 때 수반되는 통증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확 늘려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문 성교를 당해도 항문 괄약근이 확 늘어났으니까 통증을 느낄 수 없겠지만 문제가 뭐가 됩니까? 항문 괄약근이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나게 되면 대변이 대장에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잘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흘리지 않는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 있으니까 대변을 밑으로 흘리는 변실금 환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항문을 장애자로 만드는 변실금 환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피스팅 월드라는 다음 카페를 결성해서
내 학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확장해 주실 분 찾아오, 이거는 내 학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 라는 공개 구인 광고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 주세요 라는 건 뭐냐면, 이건 설명이 약간 필요합니다.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학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동성애자들은 남은 인생 동성애자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례로 이 피스팅을 하긴 해야 하지만 죽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남의 학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됐는데, 그분이 현재 울산에 사시는 땡땡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 제가 지운 거죠. 그러면은 서울의 동성애자들은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서라는 글 남기면, 저 밑에 울산의 땡땡씨가 울산의 땡땡 모텔에 몇 시까지 와라, 그럼 KTX 타고 가서 이 행동을 당하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이 집 부모님은 내 아들이 오늘 울산까지 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왔다는 것을 과연 알고 계실까요?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했는데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실제 사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집 부모님은 내 아들 항문 밖으로 장이 떨렁떨렁 튀어나왔는지도 모른 채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얼마나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자녀 공부만 시킬 게 아니고 혹시 우리의 주변에 동성애 유혹이 있는지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살필 때가 왔다라는 거죠. 동성애 성적 지향도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도 실제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 일제히 쫙 붙어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이에요. SM은 세디스 메조키스의 준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불러요.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다라고 부릅니다.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아냐 다를까 이 남자 동성애자도 초보 가능, 어린문 가능이라고 어린 꼬마 남자를 찾고 있는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 있으세요? 여러분 애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그 초등학교 근처에 이 전봇대 이걸 쫙 발라가지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낚으려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애는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과연 누가 갈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혹은 모르고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가 내 몸을 당연히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했던 남학생이었는데, 아까 보신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야, 우리 동네에 드디어 변태가 출연했구나, 내가 이 인간을 한번 축출해 봐야겠다 라는 호기 어린 생각에 만납니다. 그런데 절대 1대1로 만나면 안 돼요. 만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팔목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까짓거 내가 팔목에 수갑 채움을 당해도 내가 남자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별일 있겠어? 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하고, 요도는 소변 보는 구멍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다 갑자기 이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팍 집어넣고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도풀이라는 동성애자들의 성고문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 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를 최대한 곰날 목적으로 고안된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 기구인데, 예를 들어 이 무시무시한 요도풀이라는 기구가 미국, 일본의 음란 사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몰래 밀수가 되면 제가 이 사진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 G마켓 다 아시죠? 그리고 다른 인터넷 마켓 뭐 많이 있으세요? 하여튼 많이 쓰는 인터넷 마켓들 있으시죠? 바로 우리나라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서 이 무시무시한 기구가 단돈 19,000원에 합법적으로 다 팔리고 있어요. 그럼 단돈 19,000원에 택배비 2,500원, 21,500원이면 우리 집까지 배달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기구 사서 주머니에 넣고 자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들을 이관으로 다 이렇게 고문을 하고 다니면 이 기구를 통한 나쁜 세균의 2차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광고가 특히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붙어있는 것, 우리가 학부형으로서 당연히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전단지를 반대하는 순간 틱톡아지 8780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라고 이 전단지를 반대한 학부모가 벌금을 낸다든지 감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이즈에 걸린 다음에 모든 치료비, 약값,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문자 내용은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실제로 생겨서 이분이 저한테 내가 에이즈 알약을 먹어야겠는데 병원을 소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도 완치는 안 돼요.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3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30년 뒤에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처참하게 에이즈로 죽게 됩니다. 그래도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잘 드시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이 약을 매달 병원에 가서 타서 드시려면은 병원에 내는 매달 에이즈 알약값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 주되 내가 매달 병원에 낼 에이즈 알약값 환자 본인 부담금을 알려달라고 해서 서울의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고 양심 진료하고 약가가 싸니까 그 병원에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의 과장님께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과장님, 제가 환자 한번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환자분이 매달 병원에 낼 에이즈 알약값 환자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이 온 거죠. 뭐라고 하냐면 한 달에 낼 에이즈 알약값 환자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이제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얼마라고요?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600만 원 나오는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고 60만짜리 병원 연수를 받는 거죠. 그럼 이 60만짜리 병원 연수를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줘 버려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을 여러분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먹다가 몸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대학병원에 입원한 동안 치료비, 입원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산병원 20분이면 가죠. 몸 아파서 여러분 아산병원 한번 가서 검사받고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비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동성 에이즈 환자분들은 입원하는 순간 다 국민 세금으로 100% 무료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간병사 써봐서 아시겠지만 일반인 간병하려면 간병사님 일당이 요새 하루 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간병비 되려고 허리가 휘는 거죠. 그런데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려고 그러면 간병사님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에이즈 간병사님 비용까지도 여러분 세금으로 100% 또 다 지급이 돼요.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댁에 안 계시고, 아니 병원에 안 계시고 댁에 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병원에 있던 집에 있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병원에 안 계시고 댁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성애 에이즈 환자님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려요.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를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기값, 교통비가 발생하겠죠. 그 왕복 비행기값과 교통비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다 지원됩니다. 그뿐 아니라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에이즈 알약을 드시면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점점 노령화, 고령화가 돼가서 이분들이 국가에 뭐를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요청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 치료비 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해요. 제가 의료계에서 볼 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따라서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보훈 대상자들보다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리는 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팔다리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존경받아야 될 행동입니까? 그 결과 이런 기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에이즈 수가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수가 무려 35%가 줄었습니다. 미국이 동성애 천국이라서 에이즈가 늘 것 같지만 미국도 에이즈 수는 매년 줄어요. 왜? 미국에서는 에이즈에 걸리면 약값은 내가 내요. 우리나라만 국민 세금을 다 지급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에이즈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의료 후진국이니까 에이즈가 매년 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까지도 에이즈 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 유독 우리 조국만 이렇게 에이즈 수가 급증하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이유를 찾을 때 첫 번째, 한국 사회에 번진 이상한 동성애 특권,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사실상의 특권. 두 번째, 과도한 동성애 에이즈 복지.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런 기현상을 내게 됐는데 우리 시대에 이것을 제대로 못 막으면 보세요.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얼마를 발생시켰냐? 4조를 발생시켰어요. 작년 2019년도 동성애 에이즈 문제에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얼마가 부담이 되느냐? 8조입니다. 8조. 여러분, 8조라는 돈을 동성애 에이즈 문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못 막으면 에이즈 환자 수가 계속 늘게 되면 우리 자녀 때는요 20조로 추산이 되고 20조로 우리 애들이 돈 벌어가지고 20조를 무슨 수로 만듭니까? 무슨 수로?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써도 모지를 판에 동성애에다가 에이즈 걸렸는데 거기 20조를 내?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살아?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에이즈 천국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동성애 단체는 3년 전이죠.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 한 가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거를 또 해준다고 그 유력 정치인들이 애를 써서 되기 일보 직전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트랜스젠더 내용인데 트랜스젠더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 전환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는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성 전환 수술 비용과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현재 경기도지사님이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셨고 다음 대선 때도 이분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5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3년 전 대선 때 이분이 공약 발표하신 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걸려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철회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님이 장점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철회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린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분이 3년 전에 대선 공약 발표를 하셨는데 나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전국 관공서 직원,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을 뜻하는 겁니다. 전국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라는 고객을 내셨어요. 나는 콘돔만 잘 끼면 아무리 동성을 해도 절대 에이즈 안 걸린다. 이런 생각이 사실 한국 사회의 정상처럼 퍼져져 있고 그리고 동성애 단체도 동성애한다고 에이즈 걸린다고 말하지 말아라. 콘돔만 잘 끼면 무조건 에이즈 안 걸린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인 겁니다. 콘돔의 에이즈 예방 실패율이 15%예요. 절대 콘돔만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 단체를 괴롭히느냐 가로막느냐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것은 사실과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공지사항에 올해의 동성애 혐오 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 단체 주적 3명을 살생부를 띄웠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예요. 염한섭이에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동성애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그 현실과 두 번째로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한다. 나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겨우 이런 말 한다고 제가 동성애 주적 3명 살생부에 들어간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에 동성애 혐오 인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한 다음에 해칠 궁리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조금씩 생길 것 같잖아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자를 봐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고 웃고 넘어가냐면 아 내가 그 친구들 볼 때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이 턱수염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때문에 기른 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를 사랑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제가 막 전국 다니다가 칼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살해하겠다 뭐 가면 안 되겠다 실제로 위험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조금 더 그런 상황이 두렵지가 않은 게 제 기도 제목 꿈이 뭐냐 저는 순교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순교자가 되는 게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우리가 순교하면 천국 가서 얼마나 큰 상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전 기도 제목이 순교자 되는 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칼에 찔려서 순교한다 아스팔트에 제 피가 떨어졌다 저는 그날이 무조건 한국의 반동성 운동이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러니까 저는 보디가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혼자 그냥 전국 다 다니고 오늘도 저 혼자 운전해서 이 교회 앞에 주차장에 차 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진짜로 더러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위험한 순간 때 한번 제압을 해보려고 강하게 보일 목적으로 수염을 길러봤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웃고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아버님한테 테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하루는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라고 해서 제가 그 핸드폰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나야 뭐 그렇다 쳐도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제 앞에서 이건 축복의 길이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있고 애가 셋이 있어요. 결국에 2년 조금 더 전이니까 현재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때인데 기도 가운데 뭔가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 아내하고 애 셋을 다 외국으로 보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한국에 혼자 남아서 이 차별을 막으려고 결상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 막내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갈 때 3돌이 안 됐어요. 3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내 애들만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내고 나 하나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조금 간편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차별 금지 통과가 되면 마치 일제 신사참배를 준수하는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지키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내 애들 진짜 사랑하면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교회를 물려줘야지 나 하나 몸살이겠다고 뻔히 이런 사실을 보고 있는데 나 입 닫고 살래. 아이고 내가 대한민국에 그래서 내 의사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의사가 된 사람인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 하나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 좀 하잖아. 그럼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요 애들 다 죽이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사랑을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잘못됐느냐 엄청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야 진짜 하나님께 다 바치면은 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 제가 그냥 너무 그냥 그걸 깨닫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한 4분 남아서 4분 동안 마무리하고 딱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군대 얘기 돼요. 군대 얘기. 자 우리 남자 청년들 중에 나는 군대를 가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군대를 가야 된다. 언젠가 난 군대 가야 된다. 아니 뭐 군대 가는 게 죄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있잖아요. 그래. 우리 학생 2명 잠깐만 일어나 볼래? 괜찮아요 이제. 아니 군대 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군대 얘기 좀 해볼래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군대 가는 게 저 2 학생만 군대 갑니까? 여러분 손주 있으시죠? 아들 있으시죠?
언니가 군대 가야 되죠. 그래 한국 군대 어떤가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 무지개 육각형 기호가 동성애 사이트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저 무지개 육각형이 떠 있다. 그러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사이트에 군인들이 올린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정리를 했어요. 먼저 15사단 나랑 군대 안에서 몰래 학문성교 동성애할 사람 나와라 라는 글이 있길래 뭐지? 클릭해 보니까 엉덩이 한번 다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군인입니다. 나랑 학문성교하자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저 네모난 박스는 제가 찍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다 보이는 거예요. 네모반에서 동성애했다라고 인증사진까지 올리고 있어요. 저 네모난 박스 제가 친 거예요. 저거 지우면 얼굴, 행위하는 모습 다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예요. 이렇게 떳떳이 사진을 올리는 게 대한민국 군대다. 초급 간부도 동성애하자라고 글을 올리고 장교도 부사관도 부사관은 직업군인 부사관이라고 부르죠. 동성애하자라고 글을 올리는데 심지어 삼성장구 운전병은 장군님 차에서 동성애하자라고 장군님 차까지 같이 올리고 있어요. 사령부도 동성애자라고 군대가 동성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까지 열고 있어요. 밀리터리 게이 파티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 파티입니다. 여러분, 북한 핵의 위협 속에 있는 한국 군대가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 파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느냐? 밑에 보시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 파티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군형법 92조 6 없애자라고 데모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맨날 보시는 그 유명한 국회의원 10분께서 군형법 92조 6을 없애자라고 폐지안을 국회의원이 내놨어요. 그럼 군형법 92조 6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남자 군인 둘이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를 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남자 군인 둘이 군대에서 몰래 만나서 학문 선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법이 동성애 인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의 남자 군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학문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 텔레비에서 맨날 보는 그 10명 국회의원분들이 이 법의 폐지안을 국회의원이 내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는 아스팔트 위에 어떤 단체가 나오더니만 군형법 92조 6 없애야 된다라고 데모를 해서 힘을 돕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 연대라고 돼 있어요. 노동자 연대가 뭐 한다냐? 여러분 예배 후에 네이버에 노동자 연대 검색해 보시면은 노동자 연대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단체예요.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 단체를 결성해도 전혀 법적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군형법 92조익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 A적 사안이 무섭게 벌어지게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할 만 일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얼굴 다 드러내고 광화문 일대에서 떳떳하게 데모를 해주고 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만약에 이 사람들 맞은편에서 아니다, 어떻게 군형법 92조익을 없애냐? 내 아들 군대 가야 돼, 내 손주 군대 가야 돼. 요거 누르면 빨간색 포인트 나오거든요. 저기 2명, 저 청년 둘 군대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 둘, 잘생긴 청년 우리를 군대 가야 돼. 안경 낀 저 청년 둘. 얘네들이 어떻게 학문 선교가 막 만연한 군대를 어떻게 보내? 나는 안 돼. 하고 누군가는 이 3명 맞은편에서 아스팔트에서 군형법 92조 6 지켜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안 내면요, 목소리 안 내면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목소리 낸 사람 편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요, 대한민국 미래는 이 사람들 3명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군형법 92조가 무너져서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가 만연하게 되면 여러분 아들, 여러분 손주가 군대 갔다가 학문을 잃어버리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문제 남의 문제 같으세요? 그런 시대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악법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 아들이 당한다니까, 아들이. 손주가 당한다니까. 그리고 저기 빠마머리 2명이 당한다니까, 또 청년 둘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요 하려면요 효과적인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것도 지금 이 폐지안 올라온 거 때려 부셔야 돼요. 이거 때려 부셔야 돼요. 무조건 때려 부셔야 돼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서명 운동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왜 그래? 이유가 간단해요. 동성애 단체는요 무조건 60만 표가 나요. 60만 표가. 한국교회는 몇 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몇 표 나오는지 아세요? 10만 표 나오고 우린 10만 표. 그럼 여러분 60만 표 나오는 사람들 편에 쓰겠습니까? 정치인들이 10만 표 나오는 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간에 100만 표만 사안별로 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나는 이거 안 된다. 나는 막아야겠다. 나는 우리의 그런 군대 못 보낸다. 막아야겠다. 우리 손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파마머리 둘도 지켜야겠다. 이런 분들은 저 뒤에 서명지가 있거든요. 이 서명지에 이름, 핸드폰 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면 이름, 핸드폰 번호만. 되게 간단하죠. 이름, 핸드폰 번호만 적어주시면 나중에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하는 카톡방 초청 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문자를 꾹 누르면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 카톡방이 들어오는데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어요.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으면 뭐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만 올려드리면 하루에 한 번 들어가서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명만.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집 팔고 차 팔아서 동성애 운동 하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1분만 내라는 거예요. 1분만. 서명하는 거, 그것만 하라는 거, 그것만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이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어요. 레인보우 리턴즈. 현재 동성애 문제를 알리는 사람들은 방송 출연 금지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벌써 2년이 됐죠. 2년이 됐어요. 2017년도 8월에 국가인권 기본계획이라는 대통령령을 공포를 해서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하셨으니까 현재 차별금지법 대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 입법이라는 거 이 파워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그렇다고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말해가지고 한 명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레인보우 리턴즈예요. 이거 레인보우 리턴즈. 유튜브 방송에 레인보우 리턴즈 검색하셔서 제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누르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아요, 구독 누르는 게 중요하냐? 물론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진실을 알아서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10명 국회의원이 사인을 해야지만 국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서명 100만 명 하려면 되게 어려도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10명 의원님들 일일이 다 만나서 의원님 제발 이 법에서 이름 빼주십시오. 이 법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을 때에 그 의원님이 내가 잘 모르고 했는데 빼겠다. 그러면 10명에서 한 분만 빼면 10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9명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10에서 하나만 빼도 법안은 자동 폐기 돼요. 자동 폐기.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거 안 해봤겠어요?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의원님들이 선거 때는 다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당선만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일단 만나야 된다 해가지고 생각한 게 유튜브 방송인데 이 유튜브 방송의 구독자가 3만 명만 넘어가면 의원님들께 만나달라. 그러면 내 뒤에 있는 3만 명 때문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는데 우리는 5분만 나도 5분만 나도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무조건 이 10명 명단에서 빼달라. 요 말만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내 소신이라서 나는 무조건 차별금지 해야겠다. 나는 무조건 90이죠.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3달 뒤에 총선이죠. 그때 떨어뜨릴 의원이 누군지 명단 다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내가 고향이 어디니까 누구 찍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누구 찍으라 누구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보고 투표해서 하여튼간에 다윗이면은 표 주고 그리고 아합같이 한국 기독교를 없애라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명단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다 발표할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가 내 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데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리턴즈에 좋아요 구독 눌러서 힘을 도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한데 현재 몇 명까지 모았느냐 3만 6천 명까지 모았어요. 3만 6천 명. 저 지금은 의원님들 만나자면 다 만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낙선운동 명단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레인보우 리턴즈가 50만 명 구독자가 된다. 그러면요 향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정치인들 입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라는 말은 싹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 50만 표가 대통령 당락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별금지법,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과 그 유사 법안만큼을 막자 이거잖아요. 여기에 힘을 안 보태주시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여러분 꼭 이름하고 핸드폰번호 적어주시고 레인보우 리턴즈에 좋아요 구독 눌러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자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